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우성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빨리, 오늘은 진행해서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사실 이거 찍어도 당일날 볼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보게 될 확률이 높겠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강의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롤즈 비판하면서 수업을 마쳤던 것 같아요. 롤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롤즈를 비판하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잠깐만요. 이거 혹시 잘 범위 안에 들었나? 네,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롤즈를 공부한다면은 적어도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원초적인 상황. 이 원초적 상황은 어디에서 도출되었냐면은 그의 정의관, 바로 공적으로서의 정의. 그에게 있어서 공적으로서의 정의가 뭘로 드러나냐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순수 절차적 정의,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하면은 결과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는 공정한 과정을 설정하기 위한 공정한 협의 상황을 세팅을 합니다. 그것을 이 원초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원초적 상황은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이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요, 자꾸 왜 끊어지지? 거기에 있는 협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무관심해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조금 붙는 독특한 조건이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협상에 참가할 때요, 무지의 배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지의 배의 안에서 여기 이 참가자들은요, 자신이 어떤 자연적인 우연성들을 타고났는지,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 사회적 우연성에 대해서 차단을 당합니다. 대신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의 배이라는 것이 모든 정보들은 아니에요. 네. 인간이 협동을 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것, 인간 심리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들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은 모르는 상태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 블라인드 제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지 보다 공정한 자세,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세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초적 상황에 대한 이해 다시 아셔야 되고요. 원초적 상황에서 롤즈가 바라보기에요, 만장일치를 통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차 원칙에 도달하게 됩니다. 올바른 원칙, 모두가 받아들이는 공정한 원칙, 그것을요 정의의 원칙이라고 말하고요. 정의의 원칙은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 자유 혹은 평등한 자유에 대해서는 내가 갖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조금 더 다른 사람이 갖는 만큼 나도 갖는다라고 해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인정 조건으로서 이거는 실질적 기획 능력을 제공하면서 어떠한 재화의 분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되는 차등의 원칙을 충족할 경우에만 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 상황에서 만장일치를 통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만장일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최대한 신중하고 보수적인 자세의 협상에 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 부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롤즈가 정의론에 대해서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은 이 롤즈의 공동으로서의 정의 혹은 정의론이 1971년에 발간된 다음에 정치 철학에서 워낙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롤즈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롤즈를 비판하는 요지가 있으려면요 크게 두 가지를 비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연 이 정의의 원칙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은 너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 소속 상황에서 의미하는 정의의 원칙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원초적 상황에서 말하는 전제와 혹은 그를 통해 합의한 정의의 원칙 또한 다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롤즈의 입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실질적 기회균등의 원칙, 이 차등의 원칙은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야 해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면은 이것들을 실시하려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실질적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주체가 있을 텐데 롤즈는 그것을요 아마 이제 국가로 상정할 거란 말이죠. 국가 협력체에 대해서 만장일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합의된 게 이제 가장 큰 권위를 지닌 국가가 되겠죠. 그럼 다시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보존하면서 실질적 기회균등 아래 차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 차등의 원칙,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차등의 원칙은 지금 말로 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재분배라는 거지. 이쪽에 부의 반드시 부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의 재분배를 인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마 최소 수혜자나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할 수도 있지만은 부를 이미 가진 사람들은요 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 부의 재분배, 다시 이건 국가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을 뺏어서 뺏는다는 말이 좀 그렇네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이 재분배의 원칙을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배울 사람은요 이 차등의 원칙에 의거를 해서 좀 이제 롤즈를 중점적으로 비판하게 될 로버트 노직이에요. 자꾸 이게 아주 29살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음에도 보게 되겠지만은 마이클 샌델 또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쭉 정리했을 때 차등의 원칙이 부의 재분배고요. 노직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노직의 결론은 뻔하지. 국가에 의한 재분배 인정 안 한다. 안 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정당하게 노동한 것은 엣지 말아라.
신자유주의 좀 옹호 논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책을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의 책을 보면요, 이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를 보면은 굳이 재분배를 하는 것 없이도 국가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논증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는 사회를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물건들을 교환하는 체계로 봐요. 다시 롤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협력하면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모여서 다도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직은요, 시민들이 무언가 물질들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물질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발적 교환 체계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노직이 여기다가 어떤 걸 추가하냐면요, 두 명 추가합니다. 누구냐? 칸트 추가하고요, 교환, 물질, 노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로크를 추가해요. 그래서 칸트랑 로크를 추가해서, 칸트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듯이 로즈랑 똑같이 목적 자체의 정식을 접근해서 개인은 어떤 복리 증진의 명분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없다. 점은 뭐 공리주의 비판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로크도 신박해요. 로크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을 이야기해. 노동 투하서를 이야기해서 내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동을 하는 것은 내 거다. 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목적 자체의 정식에다가 내 거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니까 내가 일한 것도 전체의 명분으로 인해서 빼앗으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단어를 좀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측면제약의 원리. 측면제약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상 그 범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는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공부했다면 조금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는 내가 일한 거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한 그의 정의론을요, 소유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소유로서의 정의. 소유로서의 정의는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학습지에 보시면은 거기 저기 6페이지의 첫 번째 칸 좀 한번 보시면은 그냥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 중앙 분배,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국가가 이게 인위적으로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입니다.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여기서 보면 자발적 교환 체계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소유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그 다음에 조금 밑줄 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은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이의 규정의 원리에 의해서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유로서의 정의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취득에서의 정의, 이전에서의 정의, 불이의 규정의 원리, 불이의 규정.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들을 취득했을 때는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취득에서의 정의와 이전에서의 정의, 그다음에 불이의 규정에서의 원리 혹은 정의가 어떤 내용인지 보셔야 되는데요. 그 네모칸 아래 1번과 2번과 3번 아래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취득에서의 정의고요. 2번이 이전에서의 정의고요. 3번이 불이의 규정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소유할 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그 소유물을 취득할 부분의 권리를 가진다. 여기 보시면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치명제약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노동에 의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자유롭게 양육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무슨 이해되죠? 그냥 받았으면 된다. 정당하게 받았으면은. 3번, 취득과 양도 시 과오나 그릇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이야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뺏지 말아라 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그게 학습지 네모칸 아래 부분 나오죠? 노직은 경제적인 정의가 중앙집권적 분배 과정에 의해서는 성취될 수 없다고 보았다. 여기에 CF 롤즈를 달하는 이유는 롤즈는 중앙집권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니까 그렇죠. 이거 사상의 원칙 실시하는 주체가 국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땡땡 최소국가에 의해서만은 경제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소유에 있어서의 정의를 선호했고요. 그 다음에 노직은 타인이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개인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유의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극적 권리만 주장하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소극적 권리 혹시 여러분들이 서명원 쌤이나 다른 선생님 시간에 배웠으면 이걸 배웠으면 되겠지만은 노직이 로크가 소유라고 하는 즉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생명권과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소극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적극적 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극적 권리는 이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 내가 잘 살려면은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따라서 혹시 나한테 집 좀 줄 수 없어? 라고 요청하는 거. 그러면은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이것이 누군가한테 뺏어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사람들끼리 충돌을 낳는다고 노직은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권도 마찬가지고 최소수혜자의 최대 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가져가야 돼요. 뺏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있는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권리만 주장하면 충돌은 안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 적극적 권리를 실현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끼리의 어떤 권리 같은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침해를 낳고 충돌을 낳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충돌들에 대해서도 노직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분석을 하겠죠. 이거 작성할 때의 노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말년의 노직이 내가 너무 젊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CF 보시면은 최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직이 국가에 의한 재분배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3번에 보시면은 취득과 양도 시 잘못된 절차가 있을 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취득하지 않았는데 남의 걸 뺏어가지고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양도를 할 때
정말 뭐 편법이나 뭐 이상한 뭐 편법을 써가지고 뭐 양도했다거나 그런 거 할 때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럼 그때는 국가가 잘못 분배된 것을 다시 가져가서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를 재분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목표의 노동투하설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또 보셔야 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노직의 정의로는요 비정형화된 역사적인 정의론이라고 합니다. 정형화되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처음 들어 좀 익숙치 않을 텐데요. 그냥 이걸 여러분들이 뭐 패턴이라고 부르고 패턴이 없는 조금 더 추가하면 분배 패턴이 없는 다시 패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바꾸면은 로직한테서 분배의 기준은요 없어요. 그냥 단지 이 소유로서의 정의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 왜 다시 그 산출된 물건에 대해서 어거지로 분배 기준을 정하고 어거지로 분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분배 기준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롤즈 설명하면서 감자 이야기했는데 감자 캔 거 n분의 1 빵하자.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감자 많이 캐려고 트랙터 갖고 헬리콥터도 갖고 왔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느냐 이런 거나 아니면 혹은 뭐 공리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로직의 정의론은요 분배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뭐에 가지냐 그 소유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들을 추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소유의 분배의 기준은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캔 건데 그러면은 내가 트랙터를 갖고 와서 감대를 캐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뺏지 말아라 라는 결론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화된 역사적 정의라고 해서 뭐 공리주의 같은 것들을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롤즈도 여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디 검색해도 뭐 글이 나오지도 않고 로직이 불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마 정의어치 적용되는 게 너무 폭넓다, 뭐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비정형화된 역사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노직의 롤즈 비판까지만 좀 보고 이제 노직에 대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 됐는데 35분 내로 마치고 그 다음 수업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내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직의 롤즈 비판 근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C랑 B는 아까 누누이 이야기해가지고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C 자연적 자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롤즈는요 우연성의 분포가 공유하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협동을 통해서 산출한 것이니까 이제 공유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노직은 개인의 자연적 자산, 그러니까 뭐 신체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은요 전적으로 그 개인의 거예요. 타고난 그 사람이 운이 좋든 뭐 하든 간에 능력 100%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공유라고 주장해? 아니야. 따라서 개인의 거니까 일한 거는 여러 조건을 충족했으면은 그 사람 거야 라는 맥락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요 국가에 의한 부의 재분배 원칙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인간 존엄성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 노직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 강제 노동이다라고 합니다. 강제 노동. 아니 그렇게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가지고 심지어 안 해도 되는 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산출물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최소수혜자 계층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 강제된 노동이지 왜 해? 여기는 자유야. 어차피 정당한 다 개인 건데 왜 그거를 함부로 소모시켜. 말도 안 돼 라는 식의 논지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A. 사회적 협동과 분배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롤즈는 비협동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이제 이거 잠깐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롤즈는요, 여러분들 상기에 보면은 이거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사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협동하면 잘 살 수 있으니까 모여 사는 자동적인 공동체를 사회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롤즈한테서의 사회는요, 개인들이, 여기에 나온 개인들이 뭔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협동하면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여 살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래서 협동한다고 봤는데 롤즈한테서 다시 로직한테서 보면은 협동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로직이 비판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비협동적, 그러면 롤즈 너는 이 정의 혹은 재화의 분배 문제가 사람들이 협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화를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크게 두 명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A가 있고요. B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호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박민정님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호상이는요, 게을러요. 박미쌤은요, 워낙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호상이는 거기서 막 사막여우 같은 거 퍼먹고 풀 같은 거 뜯어먹으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요. 박미쌤은요, 너무나 부지런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섬을 아방궁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A랑 B라는 사람이 우연히 만났어요. 호상 연결되어가지고 호상쌤과 미애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롤즈는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로직은 심플해요. 세 가지. 호상이가 일하면 호상이 거야. 박미애쌤이 일하면 박미애쌤이야. 왜 거기에 대해서 별말 있어? 라는 말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롤즈는 협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협동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화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 아니야? 라고 로직이 비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또한 예를 들어서 호상이가 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박미애쌤한테 있는 것을 호상이한테 나눠준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소위 말해서 여기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보면은 로직한테서는 그건 다시 또 방방 뛰고 이러면 문제겠죠. 굳이 박미애쌤은 해도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그럼 그거는 다시 또 박미애쌤이 가진 소유, 특히 여기 재산권을 침해한 거다라는 식의 비판을 로직이 가합니다. 그래서 로직의 이야기를 다 정리하자면은 개인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하는 것에 고난을 받는다. 만약에 소유로서의 정의, 취득에서의 정의, 이율에서의 정의, 불이익 규정의 원리를 충족했다고 하면은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면은 안 된다. 또한 협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이 가지고 타고난 능력은 전적으로 그 개인의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로직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샌델이랑 와이처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